자,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연구 방법론에서 횡단적 접근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횡단적 접근법은 일정한 시점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점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니까 일정한 시점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횡단적 접근법이다. 그러면 표집을 해야 되겠죠? 대표성 있게 표집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양적 연구, 그러니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집,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종단적 접근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종단적 접근법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 여기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이에요. 단기적인 측면에 하는 것이 횡단이라면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 수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바로 종단적 접근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수를 대상으로 할 때 동일 대상이거나 또는 다른 대상이어도 됩니다. 다른 대상을 소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안 되는 그러한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종단적 접근법에는 패널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경향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년배 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단적 접근법 중에 하나입니다. 패널 조사가 바로 이제 동일 대상을 하는 거고, 동일 대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향 조사와 동년배 조사, 이것이 바로 다른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 소수를 대상으로 한다 했죠. 대표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성의 문제가 생겨서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화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종단적 접근법의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과정을 볼 수가 있죠. 발달 과정을 연구할 때 적합한 것이 바로 종단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번호를 매기죠. 헷갈리시니까 이게 2번,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종단적 접근법이 조금 힘드니까 횡단적, 그 다음에 단기 종단적 접근법. 자, 횡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을 다른 말로, 유사말로 계열적 접근법이다. 계열적 접근법이다. 또는 순차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표 용어가 계열적 접근법이고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열적 접근법을 이제 조금 그림으로 해보면 3세, 5세, 그러니까 3세와 2세와 5세를 할까요? 자, 2세와 5세의 아동을 일정한 시점에 조사를 합니다. 2세와 5세 아동들입니다. 많은 아동들을 조사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죠? 횡단이잖아요. 횡단인데 3년 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조사했던 이 아이들이 5세가 되고 여기는 8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 아이들을 뭐예요? 조사하는 겁니다. 또 3년 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8세가 되고 11살이 됩니다. 또 이 아이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조사하는 것은 뭐냐면 횡단이 됩니다. 횡단이 되는데 3년 후도 이제 종단, 여기서 끝내도 돼요. 더 할 수도 있고. 자, 이것이 뭐냐? 종단의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횡단의 모습이고 이건 종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횡단적, 단기종단적 접근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연령 효과를 알 수 있죠. 연령 효과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측정 시기를 또 달리하고 있죠. 측정 시기를 달리하고 있으니까 3년 전, 3년 후 이런 식으로 측정 시기 효과도 알 수 있습니다. 측정 시기 효과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아동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생 집단 효과, 이것도 알 수 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거예요. 연령 효과, 측정 시기 효과, 출생 집단 효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설계법이 뭐냐? 계열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만 판서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교재로 충분히 이해가 되시니까요. 자, 이제 3절 발달 이론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그 기출문제들을 보면 나와 있겠죠. 기출문제는 꼭 분석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공개된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는 10문제도 안 됩니다. 10문제도 안 돼요. 많이 나와봤자 2문제 정도니까. 그래서 10문제도 안 되니까 그 문제들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발달 이론 들어갑니다. 발달 이론을 거기 성격 이론에 개요해서 나오는데요. 성격 이론에서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다. 우리 이 교재에서는 과정 이론을 많이 넣었어요. 과정 이론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특성 이론의 유형론의 특질론, 이것은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도 되고, 과정 이론의 많은 학자들, 그 학자들이 대부분 우리 발달 영역에 있는 분들이라 여기 있는 학자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이론에는 유형론, 특질론이 있다. 유형론에는 체행론과 체경론이 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체행론의 학자고요. 크레치마나 셀돈이 체경론의 학자입니다. 특질론은 올포트나 커텔이나 아이젠크가 있는데, 이 특질론에서 시험이 출제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빈출 부분은 아닙니다. 특질론은 올포트, 커텔, 아이젠크가 있다. 과정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던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나 인본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를 제3의 심리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다른 측면, 행동을 보는 행동주의 이론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심리학으로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정신분석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있고, 신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해요. 새로운 신자를 써서 여기는 이제 아들러와 구스타브 칼 융이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조건형성 이론이 있죠. 조건형성 이론에서 고전적이냐, 조작적이냐 이런 것들로 따지죠. 고전적이면 파블로프, 조작적이면 스키너, 우리가 도구적 조건형성이라는 말도 있죠. 손다이크.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학습이론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학습이론, 반두라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행동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로저스와 메슬로우가 있습니다. 현상학 이론의 로저스와 욕구 위계 이론의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격 이론에서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한 유형론과 특질론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 학자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여러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지치기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번은 정신분석 이론의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나왔는데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신분석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정신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정신의 구조를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눈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게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쭉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무의식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성적 본능 또는 성적 욕구를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적 본능에 해당되는 원초화적인 요소를 강조했던 사람이고, 이러한 성적 본능의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죠. 이 리비도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또 5단계로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전제를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쉽게 미리 서원을 해드린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다양한 에너지들이 상호작용하는 힘의 체계다. 정신의 동그라미. 에너지 체계인 정신은, 정신의 동그라미, 에너지를 방출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긴장이 감소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즐거움에 쾌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쾌락이 바로 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쾌락을 말합니다. 쾌락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원초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에너지 방출 모두를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과 통제를 합니다. 사회, 통제라고 쓰면 돼요. 사회는 환경적인 부분인데 환경적인 부분이 개인의 어떤 에너지를 다 방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일정의 규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5번째, 에너지 방출로 인한 긴장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끊어요. 통제를 가하는 환경과 갈등을 경험하겠죠. 이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런 불안함을 느낄 건데 그 불안함이 바로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방어기제라는 걸 쓰죠. 자, 6번째, 인간 내부에 내적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면서 불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의 동그라미. 자, 불안 요소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끊어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방어기제이다. 방어기제 박스.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방어기제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고 이것을 이론으로 정립한 사람이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됩니다. 이 안나 프로이트의 이론은 뒤에 나옵니다. 7번입니다. 정신분석은 심리적 결정론의 동그라미 1. 심리적 결정론의 동의어가 정신적 결정론이에요. 자, 그리고 무의식이 중요하고 무의식의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이 무의식 동기 중에 성적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 성적 욕구의 박스 동그라미 3입니다. 자, 여기 7번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네요. 7번에 중요한 것 첫 번째 심리적 결정론, 두 번째 무의식, 세 번째가 성적 욕구다. 자, 주요 개념 들어갑니다. 정신의 구조와 성격의 구조 도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신의 구조는 지형학적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뭐 빙하 아시죠? 그런 빙하 모양의 지형학적 구조로 돼 있고 눈에 보이는 자각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식이고 해수면이 전의식이고 그 다음에 바다 밑이 바로 무의식 세계가 된다. 의식 들어갑니다. 의식은 개인이 현재 자각하고 있는 생각을 포함합니다. 자각 동그라미요. 현재 자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의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부분이 의식이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해수 바로 바다 밑에 있는 거죠. 이게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이런 부분이 무의식이고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의식입니다. 앞전자를 써. 이 전자는 의식되기 전 우리가 기억날 듯 말 듯한 그러한 세계가 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전의식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부분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정신의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정신의 가장 깊은의 동그라미요.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됩니다. 무의식은 본능, 다른 말로 할게요. 원초화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원초화가 무의식 영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무의식은 본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이 원초화와 무의식은 서로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억압된 사고와 감정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고 억압된의 동그라미 그래서 자각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 행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쓰세요. 무의식 결정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심리결정론, 정신결정론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의 구조적 모형이라 하는데 참고하셔도 되고요. 세 가지, 이드, 원초화, 에고, 자아, 슈퍼에고, 초자아가 있다. 자, 원초화는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거기에 가로 묶어야 돼요. 제가 무의식 영역에 완전히 있는 것이 원초화라 했잖아요.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 본능 동그라미, 충동 동그라미, 본능과 충동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충족됐을 때 즐거움, 쾌락을 느낀다 그랬죠. 따라서 원초화는 쾌락의 원리에 입각한다라고 해요. 근원적인 생물학적 충동을 저장하며 쾌락의 원리에 쾌락의 원리에 의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무의식 세계의 중요한 메커니즘 무의식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바로 원초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강조한 게 원초화적 성격과 무의식의 정신세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바로 현실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현실 원리의 동그라미,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성격의 의사결정 요소를 말합니다. 사회 규범이나 규칙이나 관습과 같은 사회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현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현실의 원리라고 해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원초아와 근원형,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 욕구 충족을 하려는 원초화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과 사회적인 현실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이 자아가 중재한다 이 말입니다. 행위에 대한 계획 수립과 원초와의 맹목적인 충동을 견제, 통제하는 지적 활동이나 합리성이 위치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아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원초와의 충동적인 요소를 조절하고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자아가 담당합니다. 원초화적인 요소가 이제 충동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만족을 좀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그 충동적인 요소를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란 게 나올 거예요. 초자아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통합하는 성격의 요소입니다. 옳고 그른가의 가로. 양심의 동그라미, 이 도덕성이 바로 양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아 이상, 여기는 아이디얼입니다. 자아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신구조의 최고 단계라고 합니다. 최고 동그라미, 단계로서 고등법원 판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중요한 단어예요. 판사의 동그라미. 도덕적 목표와 완전을 추구한다. 도덕적인 목표와 완전을 추구한다. 이 완전이 바로 이상과 동의어가 되겠죠. 도덕적인 목표가 양심이 되고요. 따라서 도덕의 원리 또는 뭐요? 완벽의 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의 원리, 쾌락보다 완전을 추구하고 현실보다는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완전의 동그라미 치고요. 도덕적의 동그라미 치고요. 이상적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초자아의 키워드가 됩니다. 도덕성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지나치면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초자아가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너무 죄책감이 많아서 뭐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초자아가 너무 강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지나치면 죄책감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초자아가 너무 강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 초자아, 자아, 원초아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수평선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인데 무의식 밑에 있는 것이 뭐죠? 원초아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초자아와 자아도 걸쳐져 있죠. 그래서 초자아와 자아는 부분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초아는 완전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판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를 제가 좀 장황하게 넣어드렸어요. 장황하게 넣어드렸는데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 1차적 사고과정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아를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2차적 사고과정 이런 말이 있어요. 1차적 사고과정, 2차적 사고과정 이런 것들 조금 이해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의 발달에서 원초아가 먼저 발달해요. 그 다음에 자아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1차적인 측면이 있는 게 원초아다. 2차적인 측면이 있는 게 자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원초아 들어갑니다. 좀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의 포인트는 앞에서 다 잡았으니까. 자, 원초아는 성격의 원형이며 본질적인 체계라고 말합니다. 출생 시부터 프로이드가 말한 거예요. 출생 시부터 타고나는 것으로서 출생 시부터 타고나는 것 가로 딱 묶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정신에너지의 저장고입니다. 원초아는 전적으로 무의식 세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되어 시간이나 경험에 따라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 원초아의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별표, 쾌락 원칙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차적 사고과정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쾌락의 원칙,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속성으로서 참을성 없이 즉각적으로 긴장을 감수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원초아는 긴장 해소를 통해 쾌감의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긴장을 경감시키는 데 필요한 대상을 생각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차적 사고과정 별표, 1차적 사고과정은 성력, 공격성과 같은 충동의 동그라미, 충동에 의해 나타나는 정신적 힘을 끊어요. 즉각적으로 방출하는 과정을 1차적 사고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상상하는 것은 1차적 사고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출생 시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사고과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1차적 사고과정은 근본적인 긴장을 감소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아의 2차적 사고과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아입니다. 자아는 원초와에 비해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정신구조로서 우리가 흔히 이성,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성의 동그라미. 따라서 원초화로 하여금 충동을 지연시키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을 반영, 현실의 동그라미,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배가 고플 때 위의 원초화에서처럼 단순히 밥을 먹는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밥을 먹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실제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겁니다. 자아는 성격의 조정자, 거기 가로 묶어주세요. 성격의 조정자의 가로, 중재자라고도 합니다. 조정자로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며 개인이 객관적인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을 때 원초화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 자아입니다.